오늘 이 토론회는 사실 주제만큼 상당히 좀 어렵고 또 난해한 점이 많은 현재 시장이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산업화 얘기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지금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한 처벌 위주의 제도는 항상 부작용을 낳는데 제가 이 해체 계획서 이 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주저했던 게 이거거든요. 굳이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제도는 이 무수한 인력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걸 좀 막는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나 그 전문업체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싶어도 좀 겁이 날 것 같고, 그죠. 제가 듣기로 이제 감리 그 35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감리 교육을 좀 잘 안 받는데요. 실진지 모르겠는데,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받고 나서도 투입되는 걸 좀 꺼려하고, 이 결국은 이 처벌이 너무 세니까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결국 물려가지고 아까 계속 나온 게 이제 뭐 교육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역량 강화 이런 나오는데 교육을 받아도 실은 이런 허들이 있으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해체 기술자 양성 교육인데 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우리 해체연구원에서도 지금 민간 자격 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량 강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교육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토론 그런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각종 토론 자료들을 좀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사고 조사를 하시고 그 사고 현장의 사고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문가의 비전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전문성이 뭡니까?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역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교육인데, 그래서 교육은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은 뭐 인허가 기관부터 해서 뭐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해체 계획서 작성하는 사람까지 받아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받아야 될 게 근로자들 교육이 아닐까 싶거든. 근로자. 산안법 140조에 보면 자격 등 취업 제한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이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별표에 보면 총 22개의 공정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해체공사가 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좀 해체공사를 거기 넣어서 근로자가 기본적인 교육을 좀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지금 근무한 지 한 27년 돼 가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법이 자꾸 늘어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제도를 만드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자 모이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법령을 좀 없애는 게 제일 소원입니다. 저희가 뭐 건물을 하나 새로 지을 때 보통 법령이 적용되는 게 거의 한 30가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해체공사도 녹록치 않네요. 해체공사도 한 11가지 법령이 지금 적용이 돼야지 해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에 중첩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진행됐던 건 중대재해처벌법, 뭐 중대법이라고도 얘기하죠. 여기서 처벌받는 거, 아까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관리법에서 여기서 또 처벌받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현장소장은 또 산업법에서 또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경영자와 그 다음에 현장소장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심해져요. 제가 기술자지만 뭘 할 수가 없는 이런 소심함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감하게 좀 뭔가 해보자고 해도 뭔가 근로자가 한 명 사망하면은 그냥 바로 구속되는 이런 게 너무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로 좀 통합을 해보자. 아니면 주최자가 한 명으로 좀 뭐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또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4번씩 이렇게 점검받을 때도 있거든요. 각 기관마다 다 나오시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로 좀 통일해서 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기서 기술자라고 해서 한 몇십 년 아니면 뭐 많게는 몇십 년 아니면 짧게는 몇 년씩 공부를 해서 왔는데 실상 현장에서 투입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비 기사분들이 전혀 이런 구조 쪽을 전혀 모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붕괴되고 저도 되고 나중에 가서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장비 기사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산업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최초 교육 8시간 이상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하루 일당 또 날아가죠. 그리고 사업주 입장이나 아니면 현장 입장에서는 일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기가 또 부족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저희가 비가 58일 했습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58일이 공기가 저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지만 어디서 보조를 못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개선이 되고 근로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시간을 안 주고서 계속 교육만 시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고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든 아니면 장비기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저희 관리자들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거 주지 않고서 그냥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서둘러서 가다 보니까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왜 났지를 또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하고 뭐 그러면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만큼 우리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허가관청의 허가계획서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일반적으로 해체공사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체공사는 보통 시작해서 1개월, 3개월이면 마무리를 되는데 해체공사 허가를 제출했을 때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시공업체나 발주자 이런 데들이 그 손해가 많고 이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이 허가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생각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다른 행정민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해체공사 전문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업무 처리가 미흡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다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허가가 지연되고 과다 설계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개정해서 소규모 해체공사는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심의가 필요한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와 별개로 관련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령의 제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해체공사 시방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시방서, 행정처리 지침, 계획서 등이 해체 계획서 등이 해결적으로 편리한 시스템에서 매뉴얼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허가관청에 배포하고 그걸 적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체 공사 시방서에는 공사 내용, 방법, 주의사항 등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미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해체 공사와 관련된 시공 지침서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고 또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시공 기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한국 해체 기술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구조물 형식별로 작성된 시공 지침서에 의거해서 연속적으로 공사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 시방서와 행정처리 매뉴얼 작성 및 공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체 산업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다시 저희 현재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건축물 해체를 그냥 건축물 공사의 하나의 일부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공사의 하나의 공정에 불과한 해체 공사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 그렇게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별도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해체 공사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별도로 좀 생각해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전문 자격 제도라든지 이게 특화된 시방서를 좀 더 확대 개편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해체 공사를 하는 업종 면을 보게 되면 그 옆에 계시지만 구조물 해체 비계 공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일부러 지금 들어가 있는 것부터가 우리가 해체 공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제가 적정한 의견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해체 공사를 좀 특화시키고 저희가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공업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업종 면허부터 좀 특화시켜서 좀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창학 교수님 발표하신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계획 설계 단계에서 오류를 일하는 안전사고 비율은 구조적 검토나 이런 오류를 포함해서 한 4%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4%의 문제 때문에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인허가 단계의 절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도 넘게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아까 김창학 교수님 자료에 보면은 한 85% 정도가 3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물은 지상에서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체 공사 기간이 채 일주일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인허가 기간에 그렇게 길게 소요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행정 낭비이기 때문에 앞서서 최영환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어디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최소 민원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길게 1년까지도 소비가 된다고 하니까 최소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창학 교수님 말씀하실 때 신고 간소화가 필요한 면적이 가장 많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해체 공사는 면적보다는 층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3층 이상이 되면 사실상은 지상에서 해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양중에서 해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비 양중 해체가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은 국토부에서 검토하실 때 층수로서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김창학 교수님이 마지막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안하신 해체 공사업 분리발주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전에 폐기물 처리업이 건설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사 발주처에서 발주해서 원청에서 수조해서 하도 가서 해체나 폐기물 처리가 하도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비나 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적정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서 폐기물 처리업은 건설에서 빠져서 환경부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폐법을 개정하면서 발주처에서 폐기물 처리는 직발주를 하게 하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적정 처리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하니까 건설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품질이 개선됐고 또 저 업체들은 이익 개선을 통해서 시설이나 장비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서 건설 폐기물 처리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건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직접 공정이 해체 공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업도 폐기물 처리업처럼 건설 영역이긴 하지만 발주 방법을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해체 공사 설계자나 감리자 또 건축사나 부조기술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김창학 교수님 지금 국토부 연구 용역 자료에도 들어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관련된 분들이 해체 공사 설계나 공사 감독이나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적정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가에 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제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 업무 맡은 지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느낀 거는 이 건축물 해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인데 최근에 들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큰 사고가 나면서 안전성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좀 그 관리자나 시공사나 좀 다른 민원인들이 뭐 일반인들이 좀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이제 이런 걸 인지하고 지금 김창학 교수님이 용역 중에 있고 다음 달에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 오늘 그 들으신 말씀 제가 잘 정리해서 그 안전을 좀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마련을 해서 제도 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말씀하시나? 일단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 업계만 계시니까 현재 시방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글을 봐야죠. 일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인허가 기준을 좀 우리 저 지하철에서 네. 우리 업계에서 가장 이제 고통을 겪는 게 그건데 이제 만약에 업계에서 또는 우리 해당되는 뭐 이런 전문기관에서 국토부에 이제 질의를 했을 경우에 그죠? 이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토부가 아무래도 유상만 이제 불건 해석을 하실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가능하시겠죠? 우리 업계에서 뭐 질의를 했어. 네. 그때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답변을 주시면은. 저 인허가 기간이 이렇게 긴지 좀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다. 정말 모르셨습니다. 그 정도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해체하는데 며칠밖에 안 걸리는데 인허가 기간이 6개월. 그러니까 한 7, 8일 그 걸리는 해체 공사를 3개월이 그러니까 참 후진국도 아니고 참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우리 참 이거 이런 일 없어야 될 텐데. 자, 아까 그 국토안전에서 오신 분한테 그 시방서 얘기를 답변하는데 그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방서가 돼 있다. 지금 시방상 운영되고 있다. 예, 근데 국토안전 관련해서 나온 건 제가 시방서 기준 정도로 거의 근접을 했는데 그걸 뭐 예시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시집이라고 국토안전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갖고 근본적인 기준만 하면 되지 그게 뭐 창고, 뭐 건물,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줄을 해갖고 그것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 잠깐만. 그 현장에서 쓰거나 공무원들이 그걸 활용을 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아까 김효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분별해체를 업계에서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분별해체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분별해체를 하면은 그 분별해체하는 것이 잘 재활용이 돼갖고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미 돼 있는데 이걸 하려면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김창학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해체 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체 산업은 건설 산업과 다른 면이 많습니다. 해체 산업을 건설 산업과 별도로 해체 산업 기본법을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뿐이 아니고 토목 구조물, 플랜트 구조물, 해양 구조물, 발전소, 원전 구조물 엄청 다양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 폐기물 관련 사항, 숙면해체, 유관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서 해체산업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내 교수님,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가장 생각해야 될 게 주재균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해체 인허가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은 그 조그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국토부에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쉽게 제한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거를 우리가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이걸
간소화를 일시에 또 해버리면 또 우리가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원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이런 절차들을 문제는 지금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또 신중함을 또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뭐 말씀 주시죠? 아까 프로에서도 첫 번째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좀 아까 속철 기사님도 분별해체 관련해서 말씀이 있어서 첫 번째 그 프로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지하철 공사할 때 공정상제, 후속 공정에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힘들다고 했는데 일단 분별해체 의무화는 공공발주 공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공발주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김창구 선생님하고 분별해체를 그 FM대로 시행해봤는데 실제 분별해체를 해서 다시 섞이는 자재도 있고 또 공법상이나 공정상에 분별해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력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석철 기사님께서 분별해체 관련해서 이제 공사비 문제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제가 LH 있을 때는 김창구 선생님하고 표준 품셈에 해당하는 그 실사 방법을 통해서 품셈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는 최소한 LH 아니면 공공에서는 그걸 준용할 거기 때문에 공사비는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2시부터 장장 3시간 동안 이렇게 해처산업 선진을 위해서 여러분 참 꼼짝도 안 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정말 그 진행자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현장의 그 목소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전달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매우 전 나름대로는 매우 유익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자체에서 해체 계획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뭐 절대적인 황제로 이렇게 군림한다는 그런 현장의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생기는 어떤 그런 그 비합리적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국토부에 있을 때는 시방서 관리기관에다가 이렇게 그 법적인 기관이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국토부 장관한테 지지를 하면은 그 정해진 민원 처리 기관의 그 시방서 규정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 해석을 해줘요. 근데 지금 아마 그런 게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의 그 영세한 해체 업체들 사이에 그 불균형한 불합리한 그 어떤 그 권력이란 권력 그런 구조상에서 일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그런 현장에서 일선 현장 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민원을 좀 이렇게 수렴해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국토부에다가 장관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유권 해석을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일반 현장에 이렇게 배포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불합리하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연구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